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그 계약법 할 차례죠. 계약법인데 117페이지에 먼저 펴시면 자, 그 계약법이라도 지금 제일 먼저 117페이지 보면 밑에 목적의 가능 있죠. 그게 이제 처음 우리 공부할 때 그 가능하면 유효고 불능하면 무효다. 그래서 목적이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이렇게 해준 적이 있죠. 요거 이제 제대로 이제 그 설명하면서 뭐 전부 불능이냐 일부 불능이냐, 뭐 사실적 불능이냐 물리적 불능이냐 이런 거 설명을 좀 해드렸단 말이에요. 그때 시기를 중심으로 해서 계약하기도 전부터 불가능한 상태를 우리는 원시적 불능, 계약할 때는 가능했는데 사후에 불가능한 상태를 후발적 불능, 이렇게 이야기했죠. 거기 뒤에 보시면 118페이지에 원시적 불능에서 후발적 불능 이렇게 있나요? 그 후발적 불능이라는 2번을 넷째 줄 가시면 그 계약법에서 후술한다 이렇게 돼 있죠. 후발적 불능 그 2번에 넷째 줄 끝에 가면 위험부담이라는 문제로 다루어지며 계약법에서 후술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 이제 계약법에서 후술한다는 말이 이 이론이 이제 계약법하고 관련이 돼서 전체적으로 한번 같이 해보고 갑니다. 제일 중요한 이론이 여러분이 이제 계약법을 어떻게 공부할지 크게 뼈대를 갖추는 그림이니까 이 4월 1일 날 계약을 하기를, 갑과 을이 4월 1일 날 계약을 하기를 10억짜리 주택을 사고 팔았단 말이에요. 그럼 10억짜리 주택을 사고 파는 계약을 하게 되면 아마 당일 날에는, 계약을 하는 그날에는 모든 것을 다 주고받지는 않을 거고, 그날은 계약금 10% 지불하는 게 상식이겠죠. 계약이 됐다 쳐도. 그럼 이제 이때 아마 10억의 10%인 1억을 계약금으로 지불했을 거고, 5월 달에 이제 중도금이 넘어가면 그때 한 2억쯤 주기로 하고, 마지막 잔금 칠 때 나머지 7억을 준다. 보통 부동산 계약이 이렇게 이루어질 거란 말이에요. 상식적으로 보면. 그럼 이제 마지막 6월 1일 날 잔금을 치고, 잔금 칠 때 한 사람은 소유권 이전 등기 해주는 거 맞나요? 그렇게 되겠죠. 혹시 제일 뒤에 많이 좀 끄라고 하시죠. 그럼 마지막에 한 사람이 잔금 7억을 주고, 그 다음에 이제 한 사람은 그 대응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는, 부동산 거래는 보통 계약금, 중도금, 잔금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 맞죠? 이렇게 이제 이루어지는데, 만약에 10억짜리 주택을 사고 팔기로 했는데 4월 달에 계약을 했는데 이 주택이 3월 달에 다 불타고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자 말이에요. 그럼 실제로 갑은 줄 수도 없는 주택을 주겠다고 계약을 한 셈이고, 을은 받을 수 없는 주택을 받겠다고 계약을 한 셈이죠. 그럼 이 계약할 때를 중심으로 해서 이미 받아야 될 목적물이 계약하기 전부터 없는 상태죠. 계약할 때부터 이미 없죠. 이런 상태를 우리는 원시적 불능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계약 성립시를 중심으로 해서 그 이전부터 불가능한 상태를 우리는 원시적 불능. 그럼 만약에 계약할 때는 주택이 있었는데 중도금까지 받고 나서 한 5월 15일쯤 돼서 갑이 관리 소홀로 집을 불낼 수 있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산불이 날 수도 있죠. 그럼 천재지변이 있을 수도 있고 갑의 관리 소홀이 있을 수도 있고, 심지어는 을이 불낼 수도 있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경우에 따라 어쨌든 계약할 때는 주택이 있었나요? 지금 6월 달에 줄 수는 없죠. 그럼 주는 게 불가능해졌으니까 불능인데, 시점을 기준으로 하면 계약하고 난 뒤에죠. 이걸 우리는 후발적 불능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럼 불능은 크게 계약하는 당일을 중심으로 그 전부터 불가능한 상태를 원시적 불능,
그때는 가능했는데 나중에 불가능한 상태를 후발적 불능, 이렇게 나눌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때 만약에 주택이 3월 달에 다 탔다면 원시적 불능 중에서도 전부 불능입니까? 주택이 다 타면 전부 불능이죠. 그럼 이 두 사람의 계약은 유효다 무효다? 자, 줄 수 없는 주택을 주겠다고 계약하는 거나 찾을 수 없는 보석을 찾겠다고 계약하는 거나 실현 불가능하죠. 그럼 실현 불가능한 계약을 했다면 이 계약은 유효다 무효다? 그럼 계약이 무효가 된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서로 간에 주고받은 게 없으면 집에 가면 되고 주고받은 게 있으면 돌려주고 돌려받아야 되는 문제가 무효죠. 그럼 이제 주택 매매가 무효가 됐으니까 갑은 주택을 줄 의무를 면하게 되고 을은 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서로 면했죠. 그럼 갑은 주택 안 주면 되고 을은 돈 안 주면 되고 집에 가면 돼. 그런데 을이 집에 가다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나는 지금 이 계약이 될 거라고 믿고 계약금 1억을 그날 지불하기 위해서 은행에서 선이자 떼가면서 대출을 받았을 거란 말이에요. 갑하고 계약하기 위해서 시골에서 서울까지 KTX를 타고 올라왔을 수도 있죠. 그럼 차비를 썼을 거다. 한 이틀 잤으면 숙식을 제공하는데 돈도 들어갔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처음부터 내가 사고자 하는 이 주택이 3월 달에 불타 있어서 이 계약이 이루어질 수 없다. 이 계약은 무효다. 나 집 받을 수 없다. 라는 걸 알았더라면 들어갈 돈입니까? 안 들어갈 돈입니까? 처음부터 알았더라면 올라오지도 않았을 거고 이 돈을 드릴 이유가 없었죠. 그럼 이건 을이 계약이 될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들어간 돈이죠. 그런데 계약이 무효가 되고 나니까 서로 집에 가면 된다는데 집에 가다가 을이 생각하면 이 손해를 왜 내가 보지? 갑이 처음에 알려줬더라면 나 이게 들어가지 않았을 손해인데 왜 이 모든 손해를 내가 떠안아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럼 그 손해에 대해서 갑이 책임을 질 것인지 을이 스스로 떠안을 것인지 일단 다루어 볼 수 있다 없다? 한번 따져보겠죠. 그럼 나중에 도대체 민법에 무슨 조문을 근거로 해서 이런 문제까지도 내한테 따지나 서로 간에 공방이 벌어지겠죠. 이런 문제를 우리는 계약 체결상의 과실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자, 글자를 잘 뜯어보면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생긴 문제에 대해서 과실이 있다면 책임지라는 이야기겠죠. 그럼 주택 사고 파는 문제에서 주택과 매매 대금 때문에 책임지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계약이 무효가 됐으니까 서로 줄 게 없어. 그런데 그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들어갔던 요 소소한 비용, 요 소소한 비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건지 좀 물어보자는 것. 그러면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은 계약하고자 하는 본질적인 이야기를 한 게 아니죠. 계약하는 과정에서 들어갔던 문제를 좀 해결하자는 것. 그래서 계약 책임을 지라는 게 아니고 계약 체결하는 데 들어갔던 소소한 문제를 좀 따져보자는 것. 이걸 이제 우리는 민법 535조에서 다룬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럼 이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은 계약이 무효가 됐죠. 계약이 무효가 되면 서로 간에 계약을 하기 위해서 맺었던 의무는 없다고 치고 들어갔던 비용에 대해서 누가 책임질 것인가의 문제라고 했죠. 그럼 이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을 이 이론은 어떤 무대가 갖추어져야만 등장을 하게 돼 있나요? 어떤 조건이 충족돼야 등장합니까? 어떤 판이 펼쳐져야 됩니까?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은 두 사람이 계약하다가 4달만 나면 튀어나오나요? 항상 나오는 문제입니까?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은 반드시 원시적 전부 불능일 때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다른 곳에서는 등장을 한다 못한다? 그럼 만약에 계약할 때 주택이 있었고 나중에 불탔으면 후발적이죠. 그럼 후발적에서는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이라는 요 535조 책임을 써먹을 수 있다 없다? 죽었다 깨어나도 못 써먹는단 말이에요. 반드시 이미 주택이 불타 있었어야 돼. 이거 똑같죠. 광화문에서 촛불 들고 있는 데 가서 탄핵 찬성을 외쳐야 됩니다. 그 옆에 해병대 복장한 할아버지들 옆에 가서 탄핵 찬성 외치면 맞아 죽습니다. 서로 상반되는 지금 재판 하고 있죠. 그래서 제대로 가서 외쳐야 돼. 반대편에 가서 외치면 맞아 죽는다고. 그거 맞으면 할 말도 없어. 그래서
반드시 등장하는 곳이 딱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럼 원시적 전부불능이라는 판이 펼쳐지면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이라는 가수가 튀어올라야 돼요. 딴 데 가면 안 돼요. 자, 만약에 원시적 일부불능이 되면 주택이 다 탔나요? 반만 탔나요? 반만 탈 수도 있죠. 그럼 이때는 아직은 우리가 배우지 않았지만 담보책임이라는 이론이 등장한단 말이에요. 그럼 569조부터 587조까지 거의 조문 20개를 차지하는 이 담보책임이 원시적 일부 불능일 때 기본적으로 등장한다는 거. 이렇게 이제 하나를 알아두는 거예요. 자, 나중에 1월 달에 요거 다시 한 번 더 해줄 때는 도표를 만들어 줄 겁니다. 도표가 있거든요, 이게. 자, 그럼 우리는 다른 건 모르겠고 담보책임은 나중에 배우고, 담보책임이라는 요 이론은 어떤 조건이 맞춰져야 등장합니까? 원시적 일부 불능. 전부가 아니라 일부 불능. 다 타면 안 돼요. 적어도 반은 살아있을 때, 원시적으로. 그럼 계약할 때는 주택이 있었는데 중도금까지 받고 나서 5월 달에 불탈 수 있죠. 5월 달에 불탈 때 채무자인 갑의 잘못으로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이 있어서 불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 고의나 과실을 앞으로 우리가 줄이면 귀책사유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의 책임으로 돌릴 수 있다는 거죠. 그 사람이 잘못을 했어요. 그럼 고의 과실이 있다면, 자, 채무자의 고의 과실이 있다면 우리는, 여러분이 어리면 갑한테 집 받기로 했나요? 근데 4월달 계약할 때는 있던 주택을 갑이 관리소홀로 5월달에 불내면 나 들어갈 집이 없죠. 근데 나는 벌써 이 주택이 내한테 정상적으로 넘어올 거라고 나는 믿고서 이미 내가 살고 있던 집은 팔아먹을 수도 있죠. 그런데 지금 이게 차질이 생기면 이삿짐을 잘못하면 창고에 맡겨야 되고, 다른 집 구하기 위해서 그동안에는 모텔에서 생활해야 되고, 골치 아픈 문제가 생기나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야, 어떻게 2달도 안 되는 그 기간을 제대로 못 갖고 있다가 불을 내고 앉아있냐. 네가 책임지라고 할 수 있다 없다? 네가 내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줘야 될 채무를 쥐고 있다가 네 잘못으로 불이행을 하게 생겼으니까 책임지라고 할 수 있나요? 이걸 우리는 채무불이행 책임이다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채무를 불이행했으니까, 등기 전 해줘야 될 채무를 불이행했죠. 그 책임을 지라는 거예요. 근데 채무불이행을 책임을 지게 되면 어른 갑에게 나는 이 계약을 없던 걸로 하고 다른 데 가서 한번 집을 알아봐야 되겠다라고 할 수 있어요. 또 그것 때문에 발생한 손해도 니한테 배상해야 되겠다 이렇게 할 수 있다. 자, 채무불이행 책임, 즉 계약 해제나 손해배상을 불러일으키는 채무불이행 책임은 어떤 상태에서 등장합니까? 자, 후발적 불능 중에서 채무자의 잘못이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럼 우리가 한 사람은 주택을 주기로 했고 한 사람은 주택 받으면 돈을 주기로 했죠. 채무자는 갑이다 을이다? 자, 주택에 대해서는 채무자가 누굽니까? 갑이죠. 갑이 줘야 되니까. 돈에 대해서는 채무자가 누굽니까? 그럼 채무자가 누굽니까? 둘 다 될 수도 있죠. 그런데 원래 이제 쌍무 계약을 하면 양쪽 다 채무를 지니까 무엇을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서는 서로 채무자일 수 있죠. 근데 이제 우리가 저하고 이제 공부할 때 주택이 불탔다, 토지가 수용됐다, 자동차가 불탔다 이렇게 되면 불능이죠. 불능을 중심으로 할 때는 항상 물건 줄 자가 채무자고 돈 줄 자가 채권자입니다. 왜? 물건은 불타면 다시는 그와 같은 물건을 줄 수 없죠. 불능이란 소리 할 수 있다 없다? 근데 돈은 불타면, 내 집에 있던 돈이 불타면 지구상에 돈이 없는 겁니까? 내한테만 없는 겁니까? 그럼 금전은 불능 상태가 있다 없다? 그래서 금전은 불능 상태가 존재하지 않으니까
항상 불능을 중심으로 뭔가 공부할 때는 물건 쪽이 불능인 겁니다. 그럼 이때 채무자는 원래 매매에서는 둘 다 채무자일 수 있지만 지금 여기서 말하는 채무자는 항상 갑이다 을이다. 갑이 된다는 거예요. 항상 주택 줄 자가 채무자예요. 돈은 불능 상태가 없으니까. 지금은 주택이 불탄구로 가니까. 그럼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이 있으면 채무불이행 책임을 지면 이런 문제가 생기고,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이 없을 수 있죠. 그럼 천재지변으로 불릴 수 있나요? 그럴 때는 우리는 위험부담이다 이렇게 부른다. 그럼 이 계약해제나 손해배상과 같은 이런 이야기를 우리는 543조부터 이어서 한단 말이에요. 거의 551조까지. 위험부담은 537조부터 538조에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럼 위험부담이라는 이런 이론은 어떤 무대가 펼쳐져야만 들어옵니까? 위험부담은 어떤 무대가 펼쳐져야 된다? 후발적 불능 중에서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이 있는 경우다 없는 경우다? 없는 경우라는 판이 펼쳐져야 돼. 다른 데서는 등장 못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일들을 겪지 않았다면 4월 달에 주택을 샀는데 3월 달에 주택이 불타있지도 않고 5월 달에 주택이 불타지도 않고 마지막 이제 6월 1일 날 잔금하고 등기전 하기로 했나요? 그럼 마지막 6월 1일 날 잔금 치고 등기전 하기로 할 때 갑은 소유권 이전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들고서 등기소 앞에 놓으면 되죠. 을은 뭐 들고 가야 되나요? 잔금 7억 들고 가야 되나요? 그런데 갑이 등기소 앞에서 서 있는데 을이 빈손으로 온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뭐라고 했을까요? 예? 그러니까 돈은 그래서 을이 한다는 이야기가 지금 내가 돈을 못 구해서 못 가져왔는데 일단 당신이 나한테 등기전을 먼저 해주라. 그럼 내가 그 등기전을 받고 나서 은행에 대출받아서 잔금을 칠게. 이렇게 을이 이야기할 수 있죠. 여러분이 갑이면 그 이야기 듣고 뭐라고 하실래요? 미쳤나 이게. 나는 네가 잔금 7억 주기 전까지는 이전 등기에 협조 못한다 할 수 있나요? 자, 뒤집으면 잔금 치면 이전 등기에 협조한답니까? 그럼 잔금하고 이전 등기를 서로 왔다 갔다 교환하는 것은, 바꾸는 것은 동시에 주고받자고 할 수 있나요? 그럼 동시에 주고받자고 상대방을 향해서 변론하듯이 외치는 권리는 계약할 때 나온다, 주고받을 때 나온다? 항상 마지막이 때 나온다. 그럼 이렇게 딱 펼쳐놓고 보니까 이런 게 돼버린 거죠. 자, 계약 성립시를 중심으로 해서 십자를 하나 탁 꺼놨더만 계약하기 전부터 주택이 다 타면 원시적 전부불능이죠. 여기서는 어떤 이론이 등장합니까? 계약 체결상 과실책임이라는 이론이 등장한다고 했죠. 원시적 일부 불능이 되면 담보 책임이 등장하죠. 후발적 불능 중에서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이 있으면 채무불이행 책임, 즉 해제나 손해배상이 등장하죠. 고의 과실이 없으면 위험부담이 등장하죠. 마지막 주고받는 날짜에 동시행이 등장하던가요? 계약법 이론 6개 배우거든요, 여러분. 1년 동안 배우는 계약법 이론이 총 6개입니다. 그 6개 중에 5개가 이제 위치를 잡았단 말이에요. 한 개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이에요. 그래서 계약법 이론은 그 위치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놀이동산 가서 애들하고 재밌게 놀려면 어떻게 할까요? 하루 종일 재밌게 놀려면? 예? 놀이동산을 알아야 돼. 왜? 잘못하면 놀이동산 가서 재밌게 노는 게 아니고 하루 종일 줄 서다 와, 줄. 2시간 줄 서고 5분 타고 2시간 줄 서고 5분 타고 밥 먹고 2시간 줄 서고 5분 타면 집에 가야 돼. 근데 내가 놀이동산을 속속들이 잘 알고 위치나 구조나 이런 걸 알면
나 여기는 이 시간대 여기는 사람이 안 쓴다라든지 이런 걸 잘 알면 애들하고 하루를 굉장히 효율적으로 보낼 수 있죠. 왜 공부는 그렇게 안 해요? 공부도 마찬가지로 내가 앞으로 배워야 될 배우고 있는 이론이 어떤 주소에 자리 잡고 있는지를 먼저 알아야 그 내용을 배우러 가는 거지. 걔가 어디서 활동하는지도 모르면서 그 사람만 죽으라고 알면 뭐해? 한참 걔하고 떠들다가 나중에 나올 때 제 이름 뭐지 이렇게 한다고. 2시간 동안 같이 떠들어 놓고. 자, 그래서 항상 공부는 주소를 먼저 파악하는 게 1번입니다. 그럼 계약법 이론 중에 6개 중에 5개가 하나는 원시적 전부 불능에 살고 있고 하나는 원시적 일부 불능에 살고 있죠. 그럼 이게 편의상 우리가 301호, 302호, 303호, 304호 자기가 투숙하고 있는 모텔 번호라고 한번 생각해 봐요. 그럼 각자 방번호가 있나요? 내가 짜장면집 하는데 누가 짜장면을 시켰어. 그럼 나는 304호에서 짜장 시키면 304호 초인종 눌러야 됩니까? 그럼 305호 초인종 누르면 O다 X다. 그 말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렇게 한번 보자는 거예요. 자, 갑거리 4월 1일 날 중고자동차 사고 파는 매매를 했다. 4월 10일 날 을의 집에 갖다 주기로 약속을 했는데 4월 5일 날 이웃집에서 화재가 발생해서 이 화재가 옮겨 붙어서 자동차도 타버렸다. 그런데 그날 저녁에 그 이야기를 들은 을은 갑을 향해서 나 10일 날 자동차 써야 되는데 자동차 불 탔다며. 나 니하고의 자동차 매매 계약은 없던 걸로 해야 되겠다. 딴 데 가서 차 사야 된다. 할 수 있다 없다? 네? 이렇게 푸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어떻게 푸느냐면 계약 해제도 배우고 담보 책임도 배우고 위험 부담도 배우고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도 배우겠죠 앞으로. 실컷 다 배웠단 말이에요. 실컷 다 배워서 다음 중 위험 부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하고 물으면 제법 잘 풀어. 다음 중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하고 물으면 제법 잘 풀어. 희한하게 가불병만 넣으면 못 풀어. 해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하고 물으면 잘 푼단 말이에요. 왜? 주소를 알고 푸니까. 해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하면 해제만 머릿속에서 생각하면 되니까. 그런데 이렇게 가불병이 놓으면 이 문제를 계약 해제로 풀어야 되는 문제인지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으로 풀어야 되는 문제인지 담보 책임으로 풀어야 되는 문제인지 위험 부담으로 풀어야 되는 문제인지 주소도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법이 아니라 상식으로 푸는 거죠. 그럼 계약 자동차 불타서 못 받게 됐는데 저 계약을 유지해. 그럼 계약을 깨야지. 계약 깰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푸는 거예요. 배운 건 하나도 지금 활용 안 하잖아요. 하긴 배운 것도 없지만. 자, 앞으로 이제 여러분이 자동차가 불탔다. 토지가 수용됐다. 어쨌든 불능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 머릿속에 뭘 떠올려야 됩니까? 십자. 십자. 십자를 딱 올려놓고 자 이제 주소 찾아갑니다. 계약하는 4월 1일 날은 자동차 줄 수 있었다 없었다? 4월 1일 날 당일은 줄 수 있었나요? 그럼 계약하기 전부터 불가능한 원시적은 생각할 필요 없죠. 근데 4월 5일 날 불났으니까 불능은 불능입니까? 후발적이죠. 갑의 잘못 있다 없다? 갑이 채무자니까. 갑의 잘못 없죠? 그럼 우리가 가야 될 곳은 해제다 위험 부담이다. 그럼 304호에서 짜장 시켰는데 왜 자꾸 303호로 가냐고. 304호에서 짜장 시켰죠. 그런데 303호 초인종 두드리고 앉아있으면 O다 X다. 그래서 X라. 301호 초인종 누르면 X죠. 그래서 X라. 그럼 우리는 적어도 뭔지 몰라도 정답이 되려면 반드시 위험 부담 문제로 다뤄야 됩니까? 그렇게 푸는 거라고. 항상 풀 때는. 그래서 이제는
주소가 어딘지를 파악하는 게 1번입니다. 그래서 이건 해제할 수 있다가 틀린 거란 말이에요. 그럼 해제할 수 있다로 가려면 누가 불렀어야 된다? 갑이 불렀어야지. 그래야 해제로 가는 거지. 그럼 공식처럼 딱 십자를 그려놓고 맞춰가는 거죠. 머릿속에 불렁이 나오면 십자를 꺼야 됩니까? 십자를 껐는데 어디에 뭐가 있는지 모르면요, 우리 1년 동안 이 농사 지으러 가야 되거든요 지금. 그래서 항상 이 기준부터 먼저 하는 것. 그럼 자, 갑이 을하고 중고자동차 매매 계약을 하는 영훈단 나중에 좀 더 한번 하고, 4월 1일 날 집을 사고 팔았는데 주택이 3월 달에 다 타면 원시적 전부 불능입니까? 계약은 유효입니까 무효입니까? 계약은 무효죠. 그런데 을은 계약이 무효라고 믿었을까요? 실제로는 무효인데 을은 유효라고 믿고 있을까요? 실제로는 계약이 무효인데 을은 그래도 유효라고 믿고 있나요? 유효라고 믿었기 때문에 선이자 뗐나요? 대출 받았나요? KTX 타고 올라왔나요? 그럼 유효라고, 실제로는 무효인데 유효라고 믿었기 때문에 손해를 입은 거 맞나요? 그걸 을이 갑한테 책임지라고 말하는 거다 안 하는 거다? 그럼 믿었기 때문에 입은 손해를 책임지라고 했죠. 믿었다가 한자로 신뢰. 믿었기 때문에 입은 손해니까 신뢰 손해의 배상. 자, 손해와 이익은 반대말입니까? 같은 말입니까? 반대말이죠. 법에서는 같아. 국어는 반대말인데 이 말이잖아요. 네 이번에 내하고 계약해서 손해봤지 이 말이나, 나 이번에 네하고 계약해서 이익 봤다는 말이나 상대방을 바꾸면 같은 말일 수 있죠. 그럼 믿었기 때문에 입은 손해를 신뢰 손해배상으로 번역을 하든 독일어를, 아니면 신뢰 이익의 배상으로 번역을 하든 그거는 자유란 말이죠. 자, 믿었기 때문에 입은 손해는 신뢰익 배상입니다. 자, 이 신뢰익 배상은 실제로는 계약이 무효인데 유효라고 믿어야만 나오죠. 계약할 때는 주택이 있었습니다. 그럼 계약이 유효입니까 무효입니까? 계약할 때 주택이 있었다면 실제로 을은 유효라고 믿고 있나요? 그럼 실제로도 유효고 유효라고 믿었으니까 믿은 대로 됐잖아요. 그럼 신뢰익의 배상은 나올 수가 있다 없다? 이때는 없죠. 그럼 계약할 때 주택이 있었다면 신뢰익의 배상은 튀어나올 수 없죠. 그럼 신뢰익의 배상은 언제만 등장하는 겁니까? 원시적 불능일 때. 자, 앞으로 시험장에서 이렇게 놓으면 담보 책임에서 발생하는 손해배상은 신뢰익 배상이다 이렇게 놓으면 OX다. 담보 책임에서 발생하는 손해배상은 신뢰익 배상이다. OX다. 왜 옵니까? 그러니까 담보 책임 위치가 원시적에 있는지 후발적에 있는지를 먼저 알아야, 그 담보 책임이 원시적에 있는데 원시적 불능은 신뢰익 배상이라고 배웠는데 그럼 맞겠지 뭐. 이렇게 푸는 거예요. 철저하게 공식처럼 대입해서 푸는 겁니다. 그럼 저렇게 공식처럼 대입하려면 이 십자 공식을 알아야 된다 몰라야 된다? 알아야 되죠. 여러분이 머릿속에 탁 갖고 있어야 돼. 이렇게. 그럼 이제 이렇게 보자는 거예요. 자, 계약할 때는 주택이 있었습니다. 그럼 신뢰익 배상은 안 나오죠. 그런데 잘 갖고 있다가 나한테 제대로 넘겨주면 6월 달에 나도 그걸 병에게 전매해서 12억에 팔아서 전매 차익을 남기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중간에 갑이 불려면 내한테 넘길 수 있다 없다? 없죠. 그럼 나도 전매 차익을 놓치나요? 그럼 여러분이 어리면 당신이 나한테 잘 갖고 있다가 제대로만 이행했더라면 나도 다른 사람한테 팔아서 남겼을 이득이 있었는데 네가 실수하는 바람에 내가 못 받게 생겼으니까 네가 책임질 할 수 있다 없다? 이게 이행이익의 배상이란 말이에요. 자, 이행이익의 배상은 원시적에서 나온다 후발적에서 나온다?
자, 이제 우리는 이렇게 갑니다. 원시적 불능은 신뢰, 후발적 불능은 이행이. 그럼 이제 나중에 시험장에서 계약 해제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손해배상은 이행이익의 배상이다. 또는 이행에 가름한 배상이다. 이렇게 나올 수 있죠. O X다. 왜? 해제가 손해배상이 위치가 후발적에 있으니까. 그럼 원시적 불능은 신뢰, 후발적 불능은 이행이익. 이렇게 출발합니다. 그럼 계약은 4월 1일 날 했는데 계약하기 전에 문제 터지면 이런 이론이 문제될 수 있죠. 계약하고 나서 문제 터지면 이런 이론이 문제되죠. 마지막 주고받을 때 안 주면 동시에 주고받자는 소리 하죠. 계약하는 당일날 4월 1일 계약하는 당일날 문제 터질 수 있다. 그럼 당일날 계약서에 도장 찍으면서 우리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커피숍에 앉아서 계약하는데 이상하게 시럽을 가져오라 해서 종업원이 갖고 오니까 시럽을 한두 방울 떨어뜨리는 거야 뭐 상식인데 시럽을 통째로 붓고 있죠. 커피에다가 시럽통을 통째로 붓고 앉아 있으면 지켜보던 여러분이 어리면 무슨 생각을 할까요? 쟤 좀 이상한데? 나 이 계약서에 도장 찍어야 돼 말아야 돼? 나중에 사건 터질 수 있다 없다? 진짜 상태 안 좋다면? 그럼 걔가 나중에 성년 후경 개시된 자면 이 계약 취소될 수 있나요? 의사 무능력이면 계약이 무효도 되나요? 계약서에 도장 찍었다가 나중에 17살이라는 게 밝혀지면 이 계약 취소할 수 있나요? 당일날 문제죠. 어리 억울할까요? 억울하지 않을까요? 억울하죠. 37처럼 믿으만 보일 때는 37이더만 17살이라고 뒤늦게 계약을 취소하면 억울하겠죠? 누가 더 억울할까요? 갑. 집에 가서 그걸 또 봐야 돼. 나를 37살로 보는 근거가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이렇게. 37 같은 17이 있죠? 그런 분은 젊었을 때는 노안처럼 보여도 나이 들면 또 동안이에요. 그 상태로 잘 늙지도 않거든. 그대로 동안이라고 나이 들면. 일장일단이 있는 거예요. 자, 갑하고 우리 주택 사고 판다고 계약했는데 주택 팔러 놓은 자는 갑입니까? 등기부 등본의 소유자는 A란 말이에요. 등기부 등본의 소유자는 A인데 팔로는 갑이 나왔죠. 여러분이 어리면 갑한테 뭐라고 했을까요? 예? 물어봐야 되겠죠? 그 누구세요 하니까 갑이 벌떡 일어나서 튈 수 있다 없다? 있죠? 이거 사기지 뭐. 갑이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내 겁니다. 친구한테 명의 맡겨놓은 거니까 계약만 하면 등기 전 문제없이 해드릴게요. 할 수 있나요? 명의 신탁입니다. 형님 겁니다. 형님이 병원에 있어서 대신 팔러 놓은 겁니다. 할 수 있나요? 대리입니다. 진짜 그런 권한 가지고 나왔으면 유권 대리. 그런 권한 없이 나왔으면 무권 대리. 그 차이입니다. 어쨌든 이 모든 문제는 당일날 터지는 문제 맞나요? 그럼 계약하는 당일날 터지는 문제도 있는 거죠. 사기당했다, 착각했다, 강박했다, 무권 대리라고 계약했다, 미성년자다 이런 것은 당일날 터지는 문제. 그럼 당일날 터지는 문제는 총칙이죠. 그 이전과 그 이후에 터지는 문제는 계약법이죠. 터진 문제가 지금 소유권이죠. 소유권은 물권입니까? 그럼 물권도 배우고 총칙도 배우고 계약법도 배웠죠. 그럼 저게 단독주택이 아니고 아파트일 수도 있나요? 그럼 집합 건물이죠. 남한테 돈 빌리는 문제일 수 있나요? 그럼 저당권 문제죠. 가등기로 돈 빌리면 가담법 문제일 수도 있죠. 남한테 주택을 빌리는 문제일 수 있나요? 그럼 임대차죠. 전입신고 해놓고 사면 주택 임대차죠. 집에 가죠 우리. 다 배웠잖아요. 총칙도 배우고 물권도 배우고 계약도 배우고
특별법도 배우고 집합금을 배웠지, 주택임대차 반금 했지, 가등기 담보 등 법률 했지, 다 배웠죠? 그럼 집에 가야지 뭐. 자, 하나의 저 십자 안에 사실은 우리가 배워야 될 모든 민법 이론이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위치를 딱 잡고서는. 우리가 배우는 정책상의 문제는 다 성립할 때의 문제라. 그러니까 맨날 기준시 잡으면 성립시 하잖아요. 성립시를 기준으로 한다. 맨날 이런 말 하잖아요. 자, 그럼 이제 갑이 을에게 두부 한 모 팔 수 있다 없다? 을이 두부 한 모 샀죠? 그 두부 한 모를 집에 가서 요리를 해서 내 입에 집어였죠? 근데 누가 와서 시비 거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는 게 뭘 뜻하는 걸까요? 계약할 때 계약하기도 전에 그 두부가 사라진 경우였을까요? 두부 사고 팔고 계약하고 나서 받는 그 찰나의 순간에 두부가 사라졌을까요? 두부 안 주면 돈 못 준다고 실랑이를 벌였을까요? 두부 파는 그 애가 미성년자였을까요? 그 아버지 허락 없이 나와서 앉아 있었을까요? 상태가 안 좋았을 걸까요? 나한테 협박 당한 건가요? 그럼 내가 두부 하나 사가지고 내 입에 집어여서 먹을 때까지 누가 시비 걸지 않았다는 것은 한 번이라도 삐끗하면 계약이 무효가 되거나 취소가 되는 이 수없이 많은 함정들을 하나도 빠지지 않고 통과해야 두부 하나 입에 집어여는 거죠. 이런 걸 우리는 평생 하면서 살아왔단 말이에요. 지금 하루에도 수십 번씩 하면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공부가 어렵다는 거예요. 하루에도 수십 번씩 하는데 이걸 법률 용어로 보니까 미치겠는 거예요. 다 이렇게 하면서 살아왔는데. 자, 내가 집 샀습니다. 집을 샀는데 갑이 집을 안 줘. 5억 주고 샀는데 7억으로 뛰었단 말이에요. 돈 벌었나요? 근데 갑이 안 줘. 나는 갑한테 주택은 결국 안 주면 차액만큼 손해배상이라도 받아내야 됩니까? 이게 뭘까요? 계약할 때는 집이 있었다 없었다? 지금 준다 안 준다? 그럼 실내익이다 이행익이다? 자, 원시적입니까 후발적입니까? 실내익이다 이행익이다? 그럼 당신이 나한테 집을 넘겼더라면 나도 누군가한테 전매를 했더라면 7억 주고 팔았을 텐데 그럼 5억 주고 사서 7억에 팔았으면 2억을 남겼을 텐데 그 말 할 수 있나요? 그게 이행이익이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살아왔단 말이에요. 지금 이런 것들을 배우는 것. 그럼 요 십자를 바탕으로 해서 각각 어디에 어떤 이론이 위치하고 있는지 봤죠? 이걸 머릿속에 딱 그려놓고 하는 것. 이게 도표가 있거든요. 도표가 있으니까 1월달 딱 되면 도표를 내줄 테니까 그 도표를 복사를 해서 한 2장, 3장 가지고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저 도표를 눈에 잘 보이는 데다가 독실이면 독실 들어가는 이런데 자꾸 쳐다보면 익숙해지잖아요. 그렇게. 집에 화장실에 붙이던 게 제일 좋고. 자, 집에 화장실에 붙이면 온 애들이 다 알겠죠 이제. 자, 이제 그 중에 하나하나 이제 저것들을 이제 배우러 가는 것. 198페이지. 자, 머릿속에 십자가 그려지나요? 아니요. 지금 그려지면 이상하지. 지금 그려지면 천재지 뭐. 자, 이제 하나하나 그 안에 차곡차곡 내용도 보러 가자. 지금까지는 주소 파악했죠.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 원시적 전부 불능에 위치한다는 주소를 파악했는데 이제는 내용을 좀 보러 가잖아요. 지금까지는 이 사람이 어디 사는지만 봤죠. 이제는 이 사람이 많은 사람인지 좀 보러 가자는 거예요. 자, 그럼 우선 기본적으로 원시적 전부 불능이 돼야 됩니까? 그럼 계약은 유효다 무효다? 그런데 계약이 무효면 서로 간에 주고받을 것은 없던 걸로 됐지만 남아있는 소소한 문제를 누가 책임질 것인가 좀 따져야 되나요? 그게 계약 체결상의 과실. 자, 그럼 198페이지에 1번의 요건을 보시면 첫 번째 목적이 원시적 불능으로 무효이어야 한다 라고 돼 있나요?
발음이 저는 모르겠는데 서울 사람들한테 좀 물어보죠. 목적이 원시적 불능으로 무효라야 한다. 이 발음하고 무효이어야 한다. 어느 쪽이 낫습니까? 그게 낫습니까? 그래서 혹시나 나는 무효라야 한다가 훨씬 낫거든요. 이어야 한다가 더 낫나요? 그래서 언제 극복할까 이걸. 자, 원시적 전부 불능이 되면 계약은 무효. 방금 했죠? 그럼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 놓으려면 위치가 원시적 전부 불능이라고 했죠? 근데 이제 우리 요 책임이라는 글자 있죠? 책임은 기본적으로 책임은 책임지는 자가 있나요? 책임 묻는 자도 있나요? 그럼 편의상 우리가 100% 일치하진 않지만 책임을 지는 자를 채무자, 책임을 묻는 자를 채권자, 의무를 진 자가 책임을 져야 되겠죠? 권리를 가진 자가 책임을 물어야 되겠죠? 그럼 채무자는 잘못이 있어야 책임지는 거다, 잘못이 없어도 지는 거다? 잘못이 있어요. 아무 잘못 없는데 왜 책임을 져요? 뭔가 죄를 짓고 실수를 했어야 남한테 손가락질 당하는 것. 이걸 민법의 가장 기본 원리, 과실 책임의 원리. 과실이 없으면 책임지지 아니한다.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 책임진다. 자, 이게 지금 요즘 대통령이 주장하는 거하고 비슷합니다. 자, 뭐냐면 중세 시대에는 계급이 지배했죠. 그럼 내 삼촌이 일을 하다가 도저히 못 견디고 도망쳤는데 조카가 대신 가서 삼촌이 해야 될 할당량까지 받고 삼촌 대신에 맡기도 했나요? 옛날에 노비나 이런 경우에는 그랬죠. 그럼 이건 잘못이 있어서 책임졌나요? 잘못이 없어서 책임졌나요? 잘못도 없는데 왜 책임지냐? 내가 잘못한 건 내가 책임질게. 다른 사람의 잘못까지 나는 책임질 수 없다. 이게 연좌제 금지예요.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그 최순실의 잘못으로 내가 하는 것은 연좌제다 이렇게 하고 있죠. 둘이 친척인가요? 연좌제는 원래 친척일 때 되는 거거든. 둘이 친척인가요? 그러니까 좀 더 파봐야 돼, 친척인지. 자, 이제 그래서 그러면 연좌제가 그거 왜 나와? 연좌제는 친척 간에만 나오는 겁니다. 그럼 잘못이 있어야만 책임지는 거니까 채무자는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 돼. 자, 남을 손가락질하는 자는 자기는 깨끗해야 될까요? 그럼 자기는 선의 무과실이라 해야 돼. 자, 이걸 우리가 배운 저기에 그대로 집어넣으면 4월 1일 날 주택 매매를 했는데 주택이 3월 달에 다 탈 수 있다 없다? 그럼 원시적 전부불능이죠. 그럼 어른 갑한테 대금을 줄 필요가 없고 갑은 주택 줄 필요가 없죠. 계약이 무효니까. 단 선의자는 네가 책임지라고 하려면 무조건 갑이 책임지는 게 아니고 갑은 자기가 팔고자 하는 주택이 이미 불타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도 있었으면서 팔았어야 돼. 자, 선의자는 네가 책임지라고 묻는 어른, 지는 자기가 사고자 하는 주택이 불탔다는 사실을 몰랐고 모르는데 과실도 없었어야 돼. 되나요 이제? 그럼 적어도 무조건 책임지라는 게 아니고 원시적 전부 불능이 된다고 해서 다 책임지는 게 아니고 채무자는 알고 팔았고 채권자는 모르고 샀을 때 책임 묻는 거 맞나요? 예, 그 조건이 충족돼야 돼요. 자, 그럼 거기에 이번에 자, 198페이지에 2번 급부를 해야 될 자가 불능이란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야 한다라고 돼 있죠. 상대방은 선의고 무과실이어야 한다고 돼 있나요? 그럼 주택을 주기로 했던 자가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불능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어야 한다.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 되죠. 책임을 묻는 상대방 어른 선의 무과실해야 된다. 있나요? 이 조건이 충족돼야 계약 체결상의 과실을 묻는다는 거. 그럼 시험에 이렇게 나오면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을 묻기 위해서 채권자는 선의라 해야 되지만
무가 실릴 필요는 없다. 옵니까 X입니까? X죠? 그게 여러분 시험. 죽으라고 공부해놨더만 시험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선이 무가 실이 돼야 되지, 선이 이기만 하면 안 됩니다. 선이면서 과실도 없어야 돼. 선이 요 점은 엔드죠? 고의나 과실 두 개 중에 하나만 있으면 돼. 채무자는. 채권자는 선이 이고 무가 실이라 해야 돼. 자, 그럼 이제 이렇게 해서 지는 책임은 그 내용이 신뢰이기다, 이행이기다. 왜 신뢰이기입니까? 예, 위치가 원시적에 있으니까. 그래서 계약이 처음부터 무효라는 것을 알았더라면 들어가지 않았을 돈이니까 그걸 책임지라는 거. 그럼 내용은 요 세 개가 간단하단 말이에요. 그럼 저 하나의 조건, 여기 소속되는 요 계약체결상 과실책임 1호는 원시적 전부불능에서 채무자는 알고 팔아먹었고 채권자는 모르고 샀을 때 책임 물을 수 있죠. 그 책임은 이행이익이다, 신뢰이익이다? 신뢰이익. 그런데 이제 만약에 신뢰이익이 이행이익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행이익 한도로 내려온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자, 이제 법조문부터 보자. 자, 198페이지 위에 535조 조문을 보면 목적이 불능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자는 상대방이 그 계약의 유효를 믿었음으로 인하여 받은 손해를 배상해야 된다. 그럼 목적이 불능한 계약이니까 원시적 전부불능이란 말이 나오나요? 그게 원시적 전부불능. 처음부터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자는 해놨으니까 채무자는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 된다는 문구가 있죠. 자, 그 다음 상대방이 그 계약의 유효를 믿었음으로 인하여 받은 손해를 배상해라. 이게 신뢰이익이죠. 자, 그런데 2항에 가니까 전항의 규정은 상대방이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럼 상대방도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선의무과실이 돼야 되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책임을 못 묻는다고 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1항 끝에 가니까 그러나 그 배상액은 실제로 계약이 유효함으로 인하여 생길 이익액을 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이행이익이란 말이에요. 자, 그럼 자, 내가 1억짜리 물건 하나 사면서 비용이 500 들어간다면 이 비용 500이 신뢰이익이란 말이. 그런데 남한테 사가지고 전매를 할 거라면 1억 2천에 팔 수 있죠. 자, 상식적으로 이 2천이 전매 차익이죠. 자, 신뢰이익이 커야 됩니까? 이행이익이 커야 됩니까? 상식은 아니 내가 사가지고 남보다 더 받아야 차익을 남길 거 아니에요. 그럼 나는 1억 500 주고 샀으면 1억 500 이상에는 팔아야 내가 수익을 남기게 되죠. 그럼 신뢰이익과 이행이익은 어떤 것이 큰 게 상식이다. 그게 상식인데 경우에 따라서는 1억 500 주고 사서 1억 300에 팔 수도 있나요?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보자는 거예요. 4월 달에 주택 매매 계약을 했는데 우리 3월 달에 주택이 다 불타버린 주택을 샀단 말이에요. 비용이 500 들어갔단 말이에요. 갑은 잘못이 있고 을은 잘못이 없다면 을은 들어간 500을 갑한테 책임 물을 수 있다, 없다? 그게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이죠. 그래서 받아냈으면 을은 수중에 얼마 들고 있다, 최종적으로? 자, 1억은 줬다, 안 줬다? 실제로 주지도 않았죠. 1억은 안 줬죠. 500은 갑한테 받아냈나요? 그럼 손에 얼마 들었다? 1억 500 들고 있죠. 상상을 해보자는 겁니다. 자, 갑이 을한테 주택이 불타 있지 않아서
제 날짜에 넘겨줬더라면 을이 그걸 병한테 1억 2천에 전매할 수도 있죠. 있죠. 근데 실제로는 불 탔다 안 탔다? 실제로는 불 탔죠. 그래서 갑이 500 물려주고 물러섰잖아요. 집에 가면 돼 이제. 갑은. 자, 그런데 상상을 해본 결과 내가 주택을 불타버리지 않은 주택을 제대로 넘겼더라도 을이 병한테 1억 300에 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만약에 이런 경우라면 을이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손에 수중에 진 돈은 얼마가 돼야 됩니까? 1억 500에 사서 1억 300에 팔 예정이었다면 최종적으로 손에 든 돈은 얼마다? 1억 300이 돼야 됩니까? 정상적일 때는. 그런데 일찌감치 주택이 불타는 비정상이 되고 나니까 손에 얼마 지었나요? 어떻게 비정상일 때보다 정상일 때보다 비정상일 때 돈을 더 많이 갖고 있는 거죠? 그럼 갑은 이런 생각했죠. 내가 잘못했으니까 내가 니한테 책임을 지는 건 맞다. 그런데 잘못을 안 했어도 니는 1억 300밖에 손에 못 지는 거 아니냐. 그런데 내가 왜 최종적으로 네가 수중에 들 수 있는 돈 이상을 내가 더 왜 책임을 져? 라고 갑이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럼 결과적으로 실내익보다 이행이익이 크면 갑은 이거 책임지면 돼. 근데 실내익보다 이행이익에서 실내익이 더 클 수 있죠. 그럼 이때는 큰 쪽 책임진다, 작은 쪽 책임진다. 그게 이 말이란 말이에요. 그럼 원칙적으로는 실내익 배상이지만 실내익이 이행이익을 초과하면 이행이익 한도로 내려옵니까? 작은 쪽 책임지나요? 요거 이해하는 게 1년 걸려요, 사실은. 1년도. 그런데 제가 가진 의문은 그게 아니고 이거예요. 갑이 A를 폭행할 수 있나요? 폭행을 했죠. 병원에 입원했단 말이에요. 치료비는 당연히 물려줘야 돼. 그런데 A가 갑의 폭행으로 10일 동안 일을 못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 하루 벌어서 하루 벌어 먹고 사는 A가 하루에 나가면 10만 원 버는데 10일 동안 일을 못했으니까 갑을 상대로 100만 원 책임지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있나요? 100만 원 책임지는 거 맞나요? 아니라고. 자, 갑이 내가 니를 패는 바람에 그것 때문에 일을 못했으니까 내가 니한테 물려주는 건 맞다. 근데 내가 니를 패지 않았더라면 일하러 갔겠지. 근데 일하러 갈 때는 차 타고 가야 되지 않나? 가서 점심 사 먹어야 되지 않나? 돈을 벌 수는 있지만 쓰는 것도 쓴다 안 쓴다? 그럼 실제로 당신이 100만 원 벌어도 10일 동안 들어가는 비용이 20만 원이라면 80만 원 손에 드는 게 상식 아니냐? 근데 내가 당신한테 100만 원을 주면 당신은 정상적으로 일했을 때보다 더 많이 받는 거죠. 그럼 나는 80만 원 이상을 책임질 수 없다 말 되나요? and 당신이 그 돈을 월급으로 받을 때는 일은 지금 하지만 월급은 한 달 뒤에 받지 않냐. 근데 지금 내한테는 지금 당장 달라는 거 아니냐. 그럼 미래 가치를 현재 받는 겁니까? 그럼 할인해야 되겠다. 학교론에서 배웠죠? 그래서 71만 원밖에 못 준다 이렇게. 이게 상식. 이건 이해가 되나요? 그러니까 왜 이건 이해가 되는데 아까 그 주택은 이해가 안 되냐고. 내 말은 주택이나 폭행이나 어차피 정상적으로 진행됐을 때보다 더 큰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논리인데 아까 그거는 이해가 안 되는데 이거는 귀에 쏙 들어온다더라고. 내 생각이 어떻게 그걸 매치를 시켜줘야 되나요? 시험은 폭행이 나올 게 아니잖아요. 시험은 주택이 나오겠지. 아까 똑같은 이야기를 지금 두 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주택으로 한 번, 폭행으로 한 번. 이렇게. 나중에 한 번 더 합니다. 그래도 안 되면 할 수 없는 거죠. 자, 이제 요게 계약체결상의 과실이란 말이에요. 자, 계약체결상의 과실 책임은 원시적 전부 불능에서만 나옵니까? 맞나요? 그럼 원시적 전부 불능이 아닌 곳에서도 인정을 하자고 하면 확장인 거죠. 부정을 하면 확장하지 않은 거죠. 그럼 항상 교수님들은 확장, 판례는 부정. 자, 대법원 판례는
어떤 사건에 대해서 교수님들하고 분쟁이 발생하면 좁혀서 해석한다, 넓혀서 해석한다. 항상 판례는 좁혀요. 다수설은 넓혀요. 철칙입니다. 여기서만 배우자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우리가 어떤 민법 이론을 하든 판례는 좁혀요. 학설은 넓혀요. 자, 학설은 연구실에서 하죠. 상상해도 돼. 마음껏 넓혀도 돼. 다치는 사람이 없어. 판사님 앞에 누가 앉아있나요? 원고와 피고. 원고와 피고도 법을 보고 온 사람들이죠. 마음껏 넓히면 안 됩니다. 생산. 그래서 판례는 실제 원피고가 있는 이상 법에서 정해진 틀 이상을 넓히면 안 돼. 학설은 다치는 자가 없으니까 마음껏 상상해도 돼. 그게 교수님과 판사님의 차이라고. 자, 극단적으로 판례는 넓히면 생사람 잡습니다. 이렇게. 갑이 A를 살해하면 갑은 살인죄로 처벌받는다 안 받는다? 처벌받나요? 갑의 엄마는 살인죄로 처벌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나요? 넓혀볼까요? 갑의 엄마가 갑을 낳지 않았더라면 갑이 A를 살해할 일도 없었을 건데 말 되나요 안 되나요? 그러니까 자, 갑이 A를 폭행을 했습니다. 양쪽 다리를 폭행하는 바람에 A가 병원에 그날 입원해서 깁스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에 병원에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남들 다 티 나왔는데 A는 양발에 깁스했죠. 못 튀어나와서 죽었습니다. 자, 갑은 폭행죄일까요? 살인죄일까요? 네? 폭행죄죠. 그런데 넓히면 갑이 A를 패지 않았더라면, 패더라도 한쪽 발만 팼더라면 그 정도 화재에 A도 튀어나왔을 텐데 넓히면 생사람 잡습니다. 그래서 판례는 항상 좁혔어. 그래서 국민 감정하고 법 감정이 다른 겁니다. 국민들은 죽일 놈인데 법에서는 무죄가 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사건이 딱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법하고 법의 인식과 국민의 인식은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럼 이제 확장을 인정하는 게 다수설이고 부정하는 게 판례죠. 그럼 내가 장판을 사기 위해서 걸어 들어가다가 계약은 여기서 해야 되는데 세워둔 장판이 넘어지는 바람에 다칠 수 있다 없다? 그럼 나는 장판집 주인을 상대로 치료비부터 시작해서 이런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있을까요? 그런데 자, 이 치료비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때 주인이 네가 장판 사러 오는지 지나가다가 들어왔는지 내가 어찌 아나? 내하고 계약서를 적어보지도 않았잖아. 나는 못 준다. 니 도대체 무슨 근거로 내한테 치료비 요구하냐? 이렇게 물었을 때 갑이 계약 도장 찍지는 않았지만 계약 준비 단계에서 계약 교섭 단계에서 생긴 문제니까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을 이용해서 네가 책임지는 게 맞다. 학설이다. 판례다. 자, 판례는 원시적 전부 불능일 때만 된다고 했잖아요. 확장을 안 하니까. 원시적 전부 불능이 되려면 계약서에 도장은 찍어야 된다 안 찍어야 된다? 찍고 나서 보니까 일찌감치 불타 있어야 되죠. 근데 계약서에 도장 찍었다 아직 못 찍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지도 않았는데 사고 터졌죠. 그럼 이건 원시적 전부 불능이 아닌 곳에서 발생한 문제를 책임을 지을 수 있느냐의 문제가 됐죠. 확장인 거다, 부정인 거다? 확장. 자, 판례다 학설이다. 그럼 계약 준비 단계에서까지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을 인정하자가 학설, 안 된다가 판례죠. 그럼 이 사람이 못 준다고 소송을 가면 우리는 판례로 가야 되죠. 자, 이 사람 돈 받을 수 있다 없다? 있어요. 돈 받아요. 돈을 받는데 학설에 의하면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 이 법조문 이용해서 돈 받아내겠죠. 판례는 이 조문 갖고 돈 받지 말고 다른 조문 갖고 돈 받아내는 거예요. 750조에서 758조에 있는 불법행위 책임으로 돈 받는다는 거예요.
자, 롯데백화점 세일할 수 있나요? 세일하면 사람 많이 몰리나요? 별로 안 몰리죠. 외국처럼 뭐 세일을 1년에 한 번 해야 많이 모이지. 무슨 세일을 1년 12달 하잖아요. 감사 세일, 무슨 세일. 나중에 저거 생일잔치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롯데백화점도 아니까 특단의 조치를 취하죠. 1등 금한양, 2등부터 50등 신라면 한 박스, 선착순 50만 원 이상 구매 고객이 하나면 딱 잡겠다. 이제 줄 서나요? 텐트 쳐야지. 1등 금한양이라는데 텐트, 갑이 텐트 쳤다는 거예요. 저는 저번 주 일요일 날 동네 이마트에서 그 귤 비싼 거 이제 1+1을 하는 거예요. 딱 몇 시부터 딱 거기만 선착순 50명. 그 와이프가 어디서 전단지를 보고 왔는가 와가지고는 노은 날 끌리 가가지고 그 줄 섰잖아요. 45번. 그 귤 한 박스 더 주는 건 맞아. 귤도 맛있는 거고. 그 이제 한 박스 더 받고 기분 좋게 이제 나오다가 수강생한테 걸렸잖아요. 수강생한테 걸렸어요. 뭐 하세요 여기서 이렇게 하길래 한 박스 더 주길래 왔다고. 자, 그래서 이제 귤 한 박스에도 미친 듯이 가는데 금 한 양이죠. 줄 섰다는. 자, 롯데백화점은 아침에 사람 모일 줄 알고 준비했을까요? 왁스질 빡빡 해놨다. 왁스질 해놨는데 첫 번째로 문 뛰자마자 이제 열자마자 화장품 코너 가서 50만 원 끊어야 1등이죠. 넘어졌다 안 넘어졌다. 넘어져서 그 길로 병원으로 실렸겠죠. 전치 6주 동안 병원에 있었겠죠. 치료비 롯데백화점에 물릴 수 있다 없다. 그걸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을 이용해서 묻자는 게 학설. 판례는 불법행위 책임을 이용해서 묻자는 게 판례. 공작물 책임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런 거죠. 돈 받는 게 중요합니까? 몇 조에서 받는 게 중요합니까? 그럼 뭐 하고 있죠, 둘이? 아니, 몇 조에 근거해서든 돈만 받아내면 되지. 도대체 민법 몇 조에서 받는 게 우리한테는 중요하지 않죠? 그럼 우리는 쓸데없는 싸움하는 것처럼 보이나요? 이 둘이는? 그렇지 않다. 자, 롯데백화점 측이 준다면 좋은데 안 주면 소송 간다 안 간다? 소송에서는 진실이 이깁니까? 증거가 이깁니까? 그럼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으로 가면 채무자가 입증해야 돼. 자, 백화점이 입증한다, 갑이 입증한다. 백화점이 치료비 줘야 될 채무자잖아요. 그런데 판례로 가면 피해자가 입증해야 돼. 갑이죠. 증거 하나 갖고 사람 잡게 생겼는데 누가 입증하는지에 따라 소송의 승패가 달라질 수 있나요? 그래서 싸움하는 게라 지금. 이리 가자 저리 가자. 판례는 피해자한테 불리하게 돼 있죠. 왜? 판례는 피해자가 입증하라고 돼 있으니까. 그럼 판례에 의한다면 피해자가 이 지점에서 내만 넘어진 거 아니다. 그동안 한 달 새에 3번이나 넘어졌다. 사진 봐라. 이 부분이 움푹 패였지 않냐. 이런 거 입증해야 돼. 쉽지 않습니다. 채무자가 입증해야 된다면 롯데백화점 측에서 입증해야 되죠. 그럼 CCTV 봐봐라. 저 속도로 뛰어오는데 누가 안 넘어지겠냐. 저 속도는 김연아도 넘어지는 속도도 할 수 있죠. 그 서로 간에 입증할 게 달라지는 거죠. 그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을 원시적 정무불능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다른 영역에서도 한번 인정해 보자는 것. 그걸 판례는 부정한다라는 것. 그런 일이 생기면 다른 법조문 갖고 이용하지 자꾸 이거 갖고 하지 말라는 것. 근데 학설은 이렇게 하자. 그래야 대기업하고 개인이 싸움할 때 개인이 무슨 힘이 있나. 그나마 입증이라도 대기업 스스로 하게 해야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본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럼 이제 우리도 밥 먹으러 애들 데리고 밥 먹으러 가다 보면 애들 놀이장소에 맡기고 밥 먹을 수 있나요? 쇼핑이나 백화점 갔을 때 애들 놀이방에 맡기고 쇼핑 갈 수 있죠? 한참 돌다 보니까 사람들 웅성거리고 애 울음소리 들려서 가보니까 우리 애가 이렇게 넘어가네 있죠? 다 잘 내려오는데 꼭 이렇게 내려와. 그냥 찍었죠? 그럼 백화점 부장 내려와서 애 많이 안 다쳤습니까?
아직은 괜찮은 것 같은데 좀 그 애 진정시키시고 그 저희들 참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하면서 상품권 10만 원짜리 주면 좋다고 받아 나오죠? 안 받아 나오나요? 저 애 MRI 찍어야 되나 찍어야 되나? 저 이 흉터난 자국 성형 쪽도 알아봐야 된다 안 알아봐야 된다. 그런 이야기하면 백화점 부장 뭐라고 할까요? 아니 뭐 그런 것까지 우리 백화점이 책임집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저 소송 간다 안 간다? 누가 입증해야 됩니까? 피해자가 입증해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는 판례로 가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실제로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안전요원이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그럼 내가 울음소리 듣고 갔을 때 주변에 아줌마들 웅성거리면서 지금 듣고 있겠죠? 나는 가서 증거 확보해 놔야 되죠. 먼저. 그럼 녹음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녹취를 하면서 아줌마한테 뭐라고 물어봐야 됩니까? 안전요원 왜 안 보이나요? 그렇네. 이렇게 물으면 안 돼요. 1시간 전부터 안전요원이 없었는데 아직도 안 왔는갑네. 이렇게 물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아줌마가 그렇네. 아까도 안 보이는데 지금 아직도 없네. 자, 이제 녹음됐나요? 백화점 부장 내려와서 딱 말하면 뭐 애 팔아서 장사하는 겁니까? 이렇게 하면 녹음되고 있습니다. 조심하세요. 해놓고 녹취한 거 딱 보여주면요. 협상 들어와요. 백화점 이미지 실추되니까 가서 좋을 일이 없으니까. 근데 증거가 없으면 협상이 안 돼. 그 증거를 갖추어 놓고 협상을 하면 MRI 찍게 해. 이상 있는가 없는가. 그 다음에 저 흉터 자국 이거 알아서 해. 다 그거 한다고. 근데 증거가 없으면요. 대기업하고 소송하기 쉽냔 말이에요. 그 옆에 아줌마들이 나중에 나를 위해서 유리한 증언 서줄까요? 택도 없어. 그래서 먼저 녹취를 하는 거예요. 자, A와 B가 대화를 하는데 A가 B의 허락 없이 비밀리에 녹음할 수 있을까요? 이걸 녹취라고 한다는 거예요. 괜찮네. 민사자료 증거로도 쓰고 처벌받지 않아요. 그래서 아줌마한테 녹취해놓고 말도 없이 녹취하면 돼. 나도 대화하고 있으니. A와 B가 대화하는데 C가 녹음하면 큰일 나. 이게 도청이에요. 이건 바로 쳐버리니까 이건 아니고 나도 대화하고 있잖아요. 그 아줌마하고. 그럼 녹취해도 돼. 자, 그래서 이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면 애 데리고 백화점이나 이런 데 갈 때는 그럼 몇 시에 가야 됩니까? 11시에서 1시 사이 가야지. 안전요원 밥 먹으러 갔을 때. 어차피 떨어질 애야. 뭐 안 좋은 놈이 있으나 없으나 어차피 떨어지거든. 그래도 이왕 떨어질 거 없을 때 떨어지주면 죽진 않아요. 푸신푸신해서. 아버지는 권리를 위한 투쟁을 한다는 거예요. 자, 이게 계약 체결상의 과실. 좀 쉬었다가 더 보러 갑니다.